자,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만든 제목이 이 라이센스 투 킬이죠. 007 영화에 나오는 살인면허라는 제목이죠. 근데 제가 이 밑에 부제로 동의와 설명 사이에서라는 어떤 이런 부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그 007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봐왔던 영화잖아요. 뭔가 항상 기대가 있죠. 뭐 새로운 하이테크 뭐가 시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스토리라인이 또 쫄깃한 맛도 있고, 약간 뭐 그런 히어로물 같은 그런 맛도 있고, 약간 또 우리 또 컨스피러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음모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흥미로운 요소들이 이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하이테크나 밀떡 느낌, 이런 느낌들도 녹아있는 그런 멋진 드라마죠. 거기다가 약간 미국식 그 유쾌함도 있고, 뭐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죠, 영국식. 근데 제가 왜 이걸 제목으로 이제 택했냐면, 그 007에 보면요, 이 M이라는 국장님 계시죠? 이 국장님이 운영하는 MI6, 이제 미국의 뭐 비밀정보국 뭐 이런 내용인데, 이 MI6 국장님이 항상 007 그 요원을 불러다 놓고 하는 뭐 미션을 주거나 이럴 때 하는 말들이 있죠. 네 임무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그런데 네가 가서 뭐 실패하거나 적발되거나 붙잡히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는 너의 존재를 부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봤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거 뭐야? 그러면 네가 열심히 해. 근데 네가 잘못돼도 우린 책임지지 않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007은 뭘 위해서 그 희생 위험을 테이큰 하는 거죠? 좀 그게 조금 궁금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국가가 어떤 그 대의라고 하죠. 뭐 국가의 존립, 안녕, 평화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개인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거를 영웅시하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그거를 영웅시해 줘서 그 사람들의 희생이 가벼운 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세뇌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부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국가는 이들을 무시하고 그냥 사망하게 됐죠. 그게 실미도라는 영화죠. 이름도 전쟁, 존재도 없던 부대의 진실. 뭐, 그 실미도에서 이제 그 북파 공작원을 훈련시키는 뭐 그런 곳이었죠. 그들에게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약간 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뭐 다 뭐 어떤 주고받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래저래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고마움을 또는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고 당연시하는 그러한 립 서비스조차 조금은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덕분에 챌린지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성형외과라는 게 뭐 건강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의료 행위랑은 조금은 그래도 간극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챌린지를 보면서 야,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덕분에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의료진 덕분에 우리 뭐 고생하시는 의료진님들 응원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이런 그 여러 그 이미지들을 놓고서 간호사들의 고생 뭐 이런 것들을 막 미화하고 영웅시하는 이런 글들, 그림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막 양산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 영웅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참 보기 좋다. 그래, 따뜻하다. 뭐,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런 말도 있었죠. 뭐, 이런 이미지들.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고단했던 날 후회 없네. 이건 무슨,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그 표가, 이게 진짜로 이게 의료진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경우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정책 홍보나 어떤 그런 거라면은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 뭐 이런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또 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정부에서 홍보비로 지출한 비용이 어마무시한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챌린지,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양산하면서 언론사에서 뭐 집행된 그 홍보비 이런 것들도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정작 2021년 5월 5일 기사예요. 정부에서 코로나 의료진 임금 18억 원을 또 체불. 그냥 체불도 아니고 또 체불. 지난 2월 185억 원 체불 이후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급여를 안 주면서 고마워. 이런 직장에서 여러분 일하실 수 있으세요? 너 고생한다. 근데 이번 달 월급은 좀 밀릴 것 같아. 이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고마워 안 해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이거 뭐 개인도 아니고 나라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는 거,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만약에 개인 회사였으면요. 노동법으로 고용주가 엄청난 고초를 치르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부니까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진짜 웃기죠? 그러면서 뭐 덕분에 챌린지 하는 홍보비는 지출이 되고 있고요. 의사들이 점점 이런 환경에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명을 다루는 일이나 위급한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점점 생기고, 제 후배들도 보면은 뭐 이런 응급 환자 있는 과 또는 환자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과, 특히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산부인과 분만, 산과라고 하거든요. 산부인과인데 산과 부인과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산과를 거의 기피하죠. 왜냐면 분만 중에 이제 산모랑 태아 사망률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저희 나라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미국보다 낮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의사의 실수건 뭐 아니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랬을 때 누군가는 생명을 잃고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게 아니고, 보험에서 나라에서 그거를 커버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의사에게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던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그런 불가피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병원을 폐업하고 이제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됐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이게 2005년도 이제 그 기사기는 한데, 요게 지금 다시 좀 저희 의사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병원 치료를 거부한 환자 사망을 했다. 근데 의사 책임이 확정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살을 하려고 농약을 먹은 환자가 응급실로 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이제 막 뭘 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서 죽으려고 먹었는데 왜 니들 나 괴롭히냐 이러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농약을 먹으면 우리가 위세척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안에 호수를 굵은 걸 넣어가지고 물로 씻어내서 다시 헹궈내야 돼요. 근데 그게 환자의 협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계속 고개 돌리고 쳐내고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해서 보호자한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지금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치료를 저희가 응급처치를 한다 해도 환자를 지켜볼 중환자실이 없다. 그래서 전원을 이제 시키겠다.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 응급실로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그 마신 농약이 독성을 발휘해서 환자가 의식이 혼탁해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나서 5일 만에 사망하셨던 케이스예요. 그런데 보호자들이 병원에 책임을 물은 거죠. 근데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살 시도한 환자에 대해서 결박을 해서라도 조치했어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병원에 책임을 물은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경찰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이유 없이?
영장이 없으면 못 묶어요. 그냥 임의 동행은 가능하지만 수갑을 채우거나 이렇게 못 해요. 묶을 수 없어요.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권력이 그런데 의사한테 결박을 했다가 이거 폭행으로 막 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죠? 이런 경우에도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져야 되고 대우는 나빠지고 인식도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처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가수 보아 씨의 친오빠,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이시라고 하시는데, 이제 말기 암이신가 봐요. 권순옥 님이라고. 근데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쩜 그리 냉정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에요. 항암 시작하고 좋아진 적 있어요. 그냥 안 좋아지는 증상을 늦추는 것 뿐입니다. 최근 항암약 바꾸셨는데 이제 이 약마저 내성이 생기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정리부터 슬슬 하세요. 환자가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이런저런 시도로 몸에 고통 주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게 항암약이 잘 듣게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제 그 인스타에 글을 올리시고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이제 환자가 암이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은 환자한테 알리지 않고 보호자 면담을 먼저 했어요. 보호자한테 지금 뭐 남편이 또는 뭐 부모님이 암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환자분한테 직접 알려드릴까요? 뭐 이랬을 때 보호자분들이 극구 알리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안 알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존중하게 돼서 알려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선상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능성을 주는 약간 포지티브한 느낌을 주면 환자들은 헛된 기대를 하게 되고 무리스러운 거를 하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개구충제 사건도 그런 거죠. 뭐 효과를 봤다는 인터넷 썰들이 돌면서 모든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다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먹는 분들이 엄청나게 생겼죠. 개구충제 사건도 유명한 얘기죠. 근데 그거를 뭐 말린다고 말릴 수 있겠어요? 그거라도 드셔보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의사는. 왜냐면 네가 먹으랬잖아. 근데 그 구충제라는 게 또 간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간이 만약에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 먹으라던 의사가 또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묘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의사들은 참 정말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비욘드에서 노한규 선생님이라고 이제 의협 회장님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흉부외과 전공하신 분이고 지금은 다리에 있는 정맥이 확장되고 이러는 혈관 질환들을 치료하시는 병원을 개업하고 계신데 비욘디 방송에서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걸 하셨더라고요. 의사들이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의사들은 살면서 그런 일을 겪어요. 저도 겪었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길을 지나가는데 또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환자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기관지 삽관을 해야 되거나 또는 기관지 절개를 해야 돼요. 근데 기관지 절개를 해서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 시간은 불과 5분 정도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환자가 숨을 못 쉬고 있으면 기관지 삽관을 5분 내에 하던가 아니면 기관 절개를 해서 숨기를 열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기관지 삽관을 하다가 이빨이 부러지거나 또는 뭐 기관이 급하게 움직이면서 하다가 이게 잘못됐을 때 그 의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이라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자. 의사들이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한 뜻으로 응급 환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행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제를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법적 책임을 뭐 면제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의사는 그런 위급 상황에서 나서야 할까요? 나서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도 비행기 안에서 이머전시 콜이라고 하는데 몇 번 겪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4번 겪었어요. 기내에 의사 있으면 연락 달라고, 응급 환자가 있다고, 뭐 이런 거를 이머전시 콜이라고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4번 정도 겪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나서야 될까? 의사라고 이렇게 가서 내가 그 어떤 처치를 해야 될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 그냥 나 의사라는 어떤 직업 의식 말고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설사 뭐 아무 문제 없이 가볍게 끝나도 뭐 다행인데 만약에 어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오면 엄청난 페이퍼워크가 기다리고 있어요. 페이퍼워크라는 게 뭐냐면 서류, 뭐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래 했고 이래 했고 이래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환자가 이렇고 이렇고 이래 가지고 뭐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받는 거는 그냥 면죄부. 그래, 너 최선 다했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거든요. 뭐 누구도 시비 안 걸어요. 처음에 의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땐 이머전시 콜이 오면 그냥 얘기를 했어요. 저 의사인데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지나면서 요새는 비행기를 타서 이머전시 콜이 오면 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눈치 봐요. 뭐 또 있겠지 뭐 나 말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뭐 끝까지 없어서 계속 허둥대고 있다고 그러면은 얘기는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외국계 항공사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이머전시 콜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니까 한 번 더 방송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제 가시권 안에 있는 어떤 외국인이 자기 의사인데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대화하는 게 들리잖아요.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내가 응급 상황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은근 들었던 그런 적도 있고요. 어쨌든 환자들은 이제는 진료 행위에 있어서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다 하지 못해요. 그냥 그 내 방어가 먼저예요. 내 몸을, 나의 생활을, 내 삶을, 내 의사 면허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 방어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감정적인 이런 어떤 위로 하는 게 점점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설명의 의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이게 워낙에 있던 건데, 이제 최근에 뭐 전 과정, 뭐 검사, 시술, 뭐 이런 치료에서 설명의 의무를 가집니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럼 모든 설명을 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이제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 환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들은 바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을 건다거나 하면 대부분 재판이 지금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 의무라는 게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수술 과정을 다 설명해주고 가능한 부작용을 모두 나열해줘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뭐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그냥 쉽게 드시는 그 타이레놀이라는 그 진통제 있죠? 그거 여러분 설명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무슨 약을 드실 때 그 약의 안에 들어있는 연고를 하다못해 바를 때 그 약 종이가 있어요. 설명서에. 그 설명서 이렇게 종이 꼬깃꼬깃해서 딱지 마냥 되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거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먹는 타이레놀의 부작용이요. 무려 한 3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타이레놀 처방할 때마다 항상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법적으로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는 살얼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서에 나오는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어요. 하다못해 그냥 우리가 바르는 연고만 해도. 그러면 그 설명서를 다 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할 때 그 가능한 부작용을 환자한테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약간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설명을 한다 해서 의사들이 이해를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그냥
더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저도 상담을 하고 환자들한테 이래서 이런 겁니다. 원인은 이렇고 치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런 치료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시소 게임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근데 그랬을 때 환자분들이 그거를 듣고 이해하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제 경험이지만 10%는 될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그냥 선생님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현실적이 더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법적인 책임이나 문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자기 방어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제가 의대에 입학했을 무렵부터 지금까지를 그냥 한번 되돌아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드라이해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까지 건조해졌다. 전에는 환자분하고 이렇게 좀 정서적 교감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환자도 의사에 대해서 막 존중도 있었고, 또 의사도 되도록이면 환자한테 진짜 따뜻한 의사가 되려고 되게 애썼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최근에 느껴지는 거는 의사들이 점점 굉장히 건조하고 내가 할 것만 하고 환자랑 교감하고 뭐 동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거의 못해요. 물리적으로 못해요. 하루에 100명 보는 소아과에서 어떻게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하고 눈빛 맞추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서적으로도 의사도 힘들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도 사람인지라 기계가 아닌지라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환자랑 이렇게 교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나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면 어떤 환자랑 이제 전에 방송에 이렇게 라이브 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 분이에요. 그게 뭐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이제 뭐 수술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처음에 막 속상해하고 방송에서 이제 온라인 채팅창에다가 막 힘든 얘기도 하시고 실제 병원 와서도 힘든 얘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안쓰럽죠. 그래서 안쓰러워서 이제 막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좀 토닥여주고 싶고 또는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정신 차려라 라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얘기해 주고도 싶고 이제 그렇게 했던 환자인데 이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환자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저한테 오셔서 아주 속에 있는 말을 한마디를 뱉고 가셨는데 제 마음은 후벼 팠어요. 정신적으로 의사들도 많이 지쳐요. 이게 뭐냐면 저는 1대 다잖아요. 지금 이 방송만 해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시고 저는 혼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여러 명하고 이렇게 커넥션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저는 1대 다의 관계예요. 하루에도 환자분들한테 메일이 뭐 수십 개가 오고 비대면 환자들이 최소 5명 이상씩 오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40명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수술한 환자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수술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환자 봐야 되죠. 이러다 보면은 하루에 저도 뭐 본의 아니게 한 50여 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감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진짜 힘든 분이구나 피하고 싶은 분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되게 지치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말을 잘 안 해요. 집에 오면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말하기 싫고 이제 하루 종일 떠들었으니까 좀 입 다물고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싶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그나마 저는 그렇게 많이 환자분을 보는 캐릭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을 보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누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이 힘든 거, 뭐 공부하는 과정이 힘든 거, 뭐 이런 거는 뭐 힘든 건 뭐 뭔 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직업을 행함에 있어서 느껴지는 어떤 뭐랄까 스트레스? 그거는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면 환자들의 그 이상한 거 반응들이나 모습들도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제가 뭐 아주 그냥 극명한 예를 들면 병원에 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정신과 선생님들은 본인 환자한테 칼을 맞아서 돌아가시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환자들을 보는 직업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직업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방사선과 또는 뭐 진단 방사선과 이런 과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많이 선호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면 할수록 힘드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아까 라이센스 투 킬이라는 말을 했죠. 그 007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인 면허를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의사도 비슷해요. 여러분의 몸에 칼을 대고 약을 주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학적인 그런 행위를 치료라는 목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치료 목적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치료가 아니고 또는 환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거는 상해예요. 폭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 조건 전제가 필요해요.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카타칼로 내 얼굴을 뱄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바로 형사 고소하고 막 경찰 부르고 하겠죠? 근데 병원에서는 환자분의 동의하에 칼을 대기도 하고 뭘 뜯어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법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냥 그 행동은 똑같다 이거예요. 다만 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고 나머지는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명 후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치료행위이지만 설명 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상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조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설명, 동의 후에 이루어진 의료 행위도 환자의 불만족이 있다면 상해로 환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수술 후에 염증이 났어요. 누구 잘못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술 후에 내가 염증이 났어. 뭐 예를 들면 코 수술을 했는데 코에서 염증이 나서 코가 수술하기 전보다 아주 못생겨졌어. 그러면 의사가 내 코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든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이 다 강을 건너고 싶어요. 그래서 제 배에 타겠대요. 근데 배에 타려고 하는데 뭐 집에 있는 온갖 귀금속이나 뭐 자기 뭐 가족 이런 사람들을 같이 태우고 싶대요. 근데 제 배에는 법적으로 3명밖에 못 타요. 그리고 전체 무게는 200kg가 제한이에요.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환자분이 내가 우리 식구 4명이니까 4명 태워달라. 그리고 체중 다 합쳐보니까는 210kg야. 10kg 정도 오버되는 거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배를 몰고 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이거 오바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험한데 건너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고 싶으니까 강을 건너야 된다는 생각만 드니까
물에 빠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너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배를 운전한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원했으니까는 미안해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네가 말렸어야지. 배를 네가 몰았으니까 네가 우리 가족들 다친 거, 뭐 잃어버린 귀중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상해라 라고 소송하시겠어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안내하는 저는 안내양이고 그 안내하는 길에 뭐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해요. 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나는 그 정도 리스크는 감당하겠다. 그럼 일로 데려가 다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해. 내가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한테 안내하시는 분한테 내가 고생을 시켰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야, 그래도 네가 위험한 거 알았으면 나를 더 케어를 하든가. 어? 내가 이렇게 위험한 길인 거를 내가 몰랐으니까 정말 위험하다고 네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형외과 영역은 왠지 점점 그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과정보다는 이 불만족이라는 결과론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수술 자체는 뭐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계획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원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말렸어야지 이렇게 될 거 알면서 하는 의사가 어딨어요? 이러면서 막 그 새끼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수술해준 의사한테. 근데 불행히도 그 의사가 제가 아는 의사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환자분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무섭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환자를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본인이 안 들면 나도 그 새끼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환자는 내가 수술 안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기 싫어져요. 왜? 그것도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어디 가서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뭐 손가락 빨고 그냥 좀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차라리 그게 더 편안하지? 아니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나이 먹어서 뭐 새끼 소리 들을 상황을 만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거 뻔히 보여. 근데 그런 캐릭터의 환자분을 보면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좀 비겁하죠. 그래서 요새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저를 조금 괴롭혀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있어요. 지금 청주에 개업하고 계신 제 선배님이 계신데 제가 개업 처음에 했을 때 그분이 이제 화분 하나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화분에 그 개업식 화분 보면 리본 같은 거 달아주잖아요. 그 리본에 그 선배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한 9년, 10년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개업 그 화분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선한 환자만 보길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게 참 무슨 소린가? 뭐 선한 환자만 보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냥 그때는 그냥 어렸으니까 그냥 환자 많이 보고 대박 나라 뭐 이런 게 대부분 리본이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써주셨어요. 선한 환자만 보길.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개업하고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좀 안 되게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누구한테 지금 후배가 개업한다 그러면은 저도 그런 뉘앙스로 화분을 쓸 것 같은 거예요. 대박 나길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좋은 환자만 만나길 바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웃기죠. 그래서 이게 비겁한 건가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그냥 우리 영역, 그러니까 뭐 꼭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사 영역이 아닌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자기 방어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요런 얘기들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당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깊게 새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빚내서 수술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빚을 내서 수술하신 분 치고 수술 후에 마음이 편안하신 분이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수술을 너무 하고 싶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빚을 내서 하진 마세요. 왜냐면 만약에 경우 수를 따져보자고요. 수술했는데 결과가 뭐 아쉬워. 그런데 빚까지 있어. 사람 미쳐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그 미치는 마음을 주변에 다 발산하게 돼요. 어떤 환자분이 있었는데 수술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재건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할 때 저는 요만큼까지만 하자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여기를 해주세요. 여기가 제가 싫어요. 근데 여기 해봤자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도움 안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조금 더 확장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했어.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안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 할 걸 괜히 내가 고집부렸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빚을 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자친구한테 그 짜증을 다 뿜어낸 거예요. 그랬는데 남자친구한테 또 두드러 맞고 멍이 들어서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쫓아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따님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이제 뭐 또 막 뭐 이제 XX년 소리 나오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리고서는 뭐 제가 거기 이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이제 가정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힌 상태로 오시더라고요. 환자분이.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셨어요. 완전히 눈이 뒤집히셔서 오셨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엄마가 집에서 쫓겨냈대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서 지금 고시원 들어갔대요. 빚내서 수술한 거 대출 갚느라고 뭐 알바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근근히 살고 있대요. 그 누구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데요. 아니 본인이 그러고 다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술이 문제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절대 빚내서 수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형수술에 올인하지 마세요. 제가 본 수많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빚을 내서 한 방에 어떻게 돼보겠다. 또는 이것만 하면 나는 훨씬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올인하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때려 부으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본인 기대만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샤넬백만 있으면 나는 굶어도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백 주고 굶어봐요. 굶어서 힘들어서 죽어요. 백을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던 그거를 남 탓을 하지 마세요. 본인 책임이 분명히 따라와요. 그걸 무조건 남 탓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보는 거. 광고글 보고 갔다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환자분한테 혼내거든요. 아니 몸에 칼 대는데 뭔지도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에요, 소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의사가 그냥 시켜서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얼굴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의사가 시킨다고 했다고요? 실장이 시켜서 이거 하면 좋아진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전 따라했어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제가 바보죠.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많을까? 왜 이런 일이 많을까?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 수술 결정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신중하다는 생각에 쇼핑하듯 병원 10군데 상담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10군데, 20군데 다니고 그런 또 후기 공유하시죠. 온라인상에서.
제가 볼 때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거. 정말 도움 안 되는데 본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 병원에서는 이거 하랬어요. 저 병원에서는 저거 하랬어요. 이런 얘기만 듣고서 그중에서 10개 갔으면은 뭐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뭐 6개 병원에서 쌍꺼풀 하세요. 뭐 이러면은 아, 나 쌍꺼풀 해야 되나 보다. 뭐 3개 병원에서는 뭐 코 수술은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아, 코 수술은 안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투표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내가 만족하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의사들 돈 벌어주려고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원 다니면서 너네 뭐 파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담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쇼핑하듯이 다니는 거. 우리 그러잖아요. 백화점 가서 옷이 필요하긴 한데 뭐 딱히 어떤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좀 가볼까? 이러면서 그냥 여기 보면서 이번에 신상 나온 거 뭐예요? 뭐 이러면서 뭐 마네킹 입혀놓은 거 보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네. 뭐 이러고 있다가 옆집 좀 갔다 올게요. 뭐 이러면서 또 갔다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선 이거 파는구나. 아, 저기선 저거 파는구나. 아, 저기선 저거 파는구나. 이러다가 뭐 이렇게 점원이 나한테 좀 막 이렇게 마음에 들게 잘하던가 아니면 괜히 여기가 더 뭐 세일을 한다거나 뭐 갑자기 뭐 바지 사면 티도 준다거나 뭐 이런 거 끼어 팔긴 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고서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사고 오잖아요. 어떻게 병원을 똑같이 그렇게 다닐까? 나 뭔가는 하긴 해야겠는데.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상담하고 이러지 마시고 고민을 하세요. 거울을 보고 고민을 하세요. 나는 뭐가 어떤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첫 번째. 내가 뭐가 싫은가? 어떻게 되고 싶은가? 최소한 이 세 개는 정리를 해 오셔야 되는데 이거 없이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영업당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영업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뭐라도 팔려고 덤비겠죠.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대한민국 성형외과 시스템이 일단 문 열고만 들어와봐. 내가 너를 뭐 홀딱 뺏겨 먹을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강남에 있는 모 병원은 대출 안내까지 해주잖아요. 그 대출 직원이 와가지고 병원에 상주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성형 대출을 뭐 비용이 어떻다 그러면은 아 그럼 저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대출 상담까지 해준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술 대출도 해준대요. 지금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워낙에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요새는 온라인까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쇼핑한 듯 다니다 보면은 낚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모호한 바램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리하세요. 현실적인 목표라는 게 바램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 그걸 정하세요. 모호하게 아 예뻐지고 싶어요. 아 뭐 지금보다는 좀 세련돼지고 싶어요. 이거 뭔 소리예요? 이런 거 말고 좀 구체화하세요. 내 목표는 뭐다 이렇게. 근데 그 목표가 뭐 예를 들면 내 목표는 장동건이 되는 거야. 이런 목표 갖고 오면 그건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목표는 뭐 장동건이다, 현빈이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 외국의 인터넷 기사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바비 인형이 되고 싶다고 뭐 20년 동안 뭐 10매덕을 써가지고 성형수술을 해서 뭐 이렇게 된 이상한 그 있잖아요. 평생 성형수술해서 바비 인형 캐릭터처럼 된 여자 사진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짤로 돌아다니는 거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가 봤을 때 바비 인형처럼 예뻐 이런 얼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현실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안 좋은 게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는 것들은 완전히 뭐
그냥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넌 하면 용 되겠다. 딴 사람 되겠다. 아니,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볼 때마다 딱딱 놀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사진 보면, 야, 제가 이제 환자분 오면 옛날 사진을 띄우거든요. 옛날 사진을 띄우면 그런 환자들은 맨날 얘기해요. 원장님, 저 사진 좀 지워줘요.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안 볼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 역시도 가능한 범위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한계를 인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수술을 받겠다라고 했으면 그 수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그 수술에 대해서 뭐 경험한 애들이 떠들어 놓고 뭐 광고글로 해놓고 뭐 후기글 있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떤 원리인지만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하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물론 이제 돈으로 광고 때리는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만 그런 좀 공부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조금은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런 이해도 없이 수술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예를 들냐면 여러분이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산다고? 그러면 TV 광고 보고 찌라시 전단 보고 그러고 사실 거예요? 가보잖아요. 집이 어떻게 생겼나 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이게 집을 고를 때 뭘 챙겨야 되는지. 공부를 하잖아요, 약간. 그리고 주변 시세도 보고, 뭐 교통도 보고, 이렇게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 아파트 좋아요. 나 여기 살고 있는데 좋아요. 뭐 이런 글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글들은 돈 몇 푼 안 들이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광고 글이거든요. 후기 글이고. 근데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집을 고르는 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집을 고르는 법이 뭐예요? 물이 새는지, 수압은 좋은지, 벽지가 뭐 곰팡이 쓴 데는 없는지, 난방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은 어떤지, 관리 상태는 어떤지, 관리비 얼마나 나오는지, 학구는 어떤지, 치아는 안전한지, 뭐 요런 체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체크하기 귀찮은 거야, 우리가. 그쵸? 그런 게 체크하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더 잘 알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파는 사람 입장이면, 그러면 저런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 사는 사람인 척해서 광고글을 만들어서 뿌려야겠다. 이게 광고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우아하게 커피 먹는 사진으로 이미지를 뿌리고요. 이런 공부가 없으면 선택이 안 돼요. 후기는 제일 마지막에 정의나 이제 마지막 체크업 하는 걸로 보세요. 그거를 챙겨보시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발품을 파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전에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집을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집만 보고 다니는 거 정말 시간 낭비. 땅을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땅만 보러 다니는 거 정말 시간 낭비. 땅을 보는 거 공부는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보러 가시라고. 집을 고르는 눈을 기르고 그 다음에 집을 보러 가세요. 병원을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러 상담을 하러 가세요. 그게 아니면 그냥 영업당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수술에 대한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한계를 모른 채로 무시한 채로 본인이 의도적이 아니래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뭔가 막 갖고 싶어. 응? 막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할부금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 그러면 그 사귀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근데 막상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수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쌍꺼풀이 없어. 내가 쌍꺼풀이 없어.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쌍꺼풀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느끼해질려나? 두껍게? 옛날에 제가 이제 중국에 한참 다닐 때 웃긴 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문화 차이인데 옛날에 80년대 대한민국 70년대 쌍꺼풀을 하면요. 쌍꺼풀 되게 두껍게 했거든요. 소세지처럼. 왜냐면 그 당시 80년대 70년대 상황을 보면 쌍꺼풀 하는데 거의 자동차 한 대 값은 아니었고요. 자동차 포니가 한 3, 400만 원 하던 시절에 쌍꺼풀이 한 150만 원 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 수술이 한 300만 원 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소나타 아니 뭐 포니 한 대를 여기다 대야지 코가 생기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사람들이 뭐 크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가격이 낮아지고 하니까 조금 쉬워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려워진 게 광고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 수술의 한계는 이 정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에 목숨 건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친구들, 초중반의 젊은 친구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집착이 굉장히 병적으로 있어서 26살, 7살인데 그 나이에 성형수술을 열 몇 번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좀 더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우리 온라인 게임할 때 레벨업 하는 것처럼 내가 만렙을 찍고야 말리라 막 이러면서 현질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 만렙 찍는 애들은 현질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외모에 대한 집착은 나중에 내가 만렙이 돼야지라고 덤볐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은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시기가 와요. 그랬을 때 완전 좌절감에 자존감에 무너지고 막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자해랑 비슷해요. 가려워서 긁어요. 사람이란 동물이 얼마나 미련스럽냐면 모기가 물렸어. 가려워. 가려우면 피나. 그죠? 긁으면. 막 긁으면 피나. 그럼 멈출 줄 알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가려워서 긁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피가 나서 막 피부 껍데기가 벗겨지고 살이 패이고 있는데도 계속 긁어. 이거는 자해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긁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피부가 벗겨지고 있는데 계속 긁고 있다. 이건 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착이 그런 자해 수준의 문제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불만족이 생기면 내가 이전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오답노트 작성을 꼭 하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 특징이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틀렸어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작성을 안 하면 성적은 절대 안 늘어요. 문제집만 10권 풀면 뭐해? 채점하고 땡인데. 그러면 10번 푸느라고 돈, 시간은 썼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르는 문제는 계속 몰라요. 그러면 공부 성적이 안 늘어요. 여러분한테 재수술을 뭐 생각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에 내가 한 수술을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또는 불만족이 있다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고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상황이 다 벌어졌어.
그리고 막 속상해. 그럼 막 의사에게 적대적이 되죠. 막 새끼 소리 나오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되겠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환자한테도 도움이 절대 안 돼요. 어떤 환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음, 되게 뭐 예의 바르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 수술하고 별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어 컴플레인을 시작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살짝살짝 이렇게 손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는데 그 환자가 그냥 지금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계속해서 뭐 불만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병원 직원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실장님이나 그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매일 전화해서 괴롭힐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는 게 이상해요? 지금 내가 뭐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순간 의사도 환자를 조금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한 말 중에서 무슨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나도 병원을 괴롭힐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병원을 괴롭힌다는 적대적인 그런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 병원은 할 의무만 하면 되지 환자분한테 그런 잡소리 들어줄 이유가 없어져요. 환자니까 막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의사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인데 저희 직원들이 가끔가다 환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냥 전화해서 말도 안 되게 승질낸대요. 이유도 없이. 병원을 못 찾아온다고 화를 낸대요. 길을 모른다고 화를 낸대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뭐 저희 병원이 그렇게 찾기 어려운 병원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하철 내려가지고 몇 번 출구 나와서도 한 50m 오시면 거기 왼쪽편에 있습니다. 이 끝이거든요? 뭐 이렇게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전화해서 지금 어딘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낸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왔던 분이 그래요. 한번 와봤던 분이에요. 다시 상담하러 오면서 그렇게 승질내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해준 얘기인데. 황당하죠? 한번 와봤으면 대충 알 텐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적대적이 되면 누가 환자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싶고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사 마음에 안 들고 그 원장님한테 서운하더라도 적대적이 되진 마세요. 하소연하고 이러는 건 괜찮아요. 속상해요. 우는 거, 뭐, 이런 거 괜찮아요. 힘든 거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이건 의사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내가 힘들어도 충분히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가지는 의사는 없어요. 다만 적대적이 되는 순간 의사도 앞서 말씀드린 자기 방어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관계예요. 그냥 내 의무만 다하면 되지 굳이 내가 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의사도. 그래서 절대로 적대적이 되진 마세요.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불편하니까 너는 그래야만 해.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돼. 내 맘대로 다 해줘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남자친구라고 뭐 시키면 다 해야 돼? 여자친구라고 시키면 다 해야 돼? 엄마라고 뭐 나 낳아줬 엄마니까 엄마는 다 해줘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막무가내식 적대감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상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의사들한테 털어놓으셔도 돼요. 다만 머리를 쓴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연기하는 분들도 경험을 해봤어요. 참 재밌죠. 그게 보이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라서 또 병원 일을 오래 해봐서 이제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연기하는 모습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에게 진실하면 그렇게 악한 의사 선생님 많이 없을 거예요. 서로 한꺼풀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연기하면서 서로 말싸움하는 그런 관계가 오히려 더 서로에게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있죠. 여기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어, 왔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뭐 저한테 뭐 먹을 것도 사고 오고 막 이랬던 환자분이에요. 굉장히 뭐 예의 바르고 프렌들리하고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1년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뭔가가 이제 조금 좀 눈빛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상업적인 관계 아닌가요? 제가 이 그림을 옛날에 블로그에 쓴 적이 있거든요. 서로 웃는 낯짝을 하곤 한 가면을 쓰고 악수를 하고 있지만 뒤에 이렇게 칼을 숨기고 있는 이런 모습. 소름 돋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이걸 느꼈어요. 어차피 상업적인 관계 아닌가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이 환자는 여태까지 사장님을 대한 거고 나는 고객님을 대한 거였는데 나는 왜 의사라고 생각하고 동네 오빠 삼촌처럼 걱정하고 챙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였어요.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있겠죠. 하지만 그 수는 여러분이 그런 의사를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의사들 중 대부분의 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누구도 환자한테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자기 돈벌이에 환자한테 도움 안 되는 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제 주변의 모든 의사들은. 근데 안 그런 의사도 간혹 있다는 거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극소수 일부의 사람들의 얘기로 전체 의사를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려고 온라인 상에서 막 이렇게 뒷담화?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형 부작용 카페 이런 데가, 성형 관련한 포탈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게 힘들 때는 그런 카페에서 얼굴 모르는 사람하고 정보 나눈다는 어떤 느낌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힘들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전에 수술하신 병원에서 이제 잘못되고 나서 속상하니까 카페 같은 데를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근데 카페 같은 데나 뭐 이런 데서 또 그 병원에서 수술한 잘못된 사람하고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없는 말 지어내면서 그 병원 괴롭히기 작당 모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한마디 했어요. 뭐가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면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힘들고 우울증 약 먹고 불면증에 수면제 먹고 자고 사회생활은 못하겠고 밤마다 하는 일이라고는 그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병원 어떻게 왔다 할까 뭐 이런 거나 작당 모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움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 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좋은 글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구나라고 안 느껴요. 또 좋은 글이면은 브로커네, 뭐 이거 돈 주고 누가 들어와서 뭐, 작당하고 쓴 거네, 뭐 이런 얘기 돌고. 또 욕하면 님 정보 좀, 뭐 병원 정보 좀, 귓말 뭐 어쩌고, 뭐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어쩌고. 뭐 뻔한 그게 10년째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가족에게 도움 청하세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챙겨주지도 않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내가 A라는 사람이 싫어서 얘랑 전략적 동맹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북한이 싫어서 뭐 일본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듯이 요새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그 안철수 대표랑 그 오세훈 대표랑 이렇게 뭐 서울시장 그거 할 때 서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전략적으로 이래야 우리가 그나마 존재감 높일 수 있으니까 뭐 단일화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전략적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친구의 적은, 예, 친구죠. 예, 이런 식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략적 동맹을 맺고서는 그 순간 그냥 이용당하고 서로 이용할 뿐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오히려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의학 드라마를 뭐가 좀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거의 다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나름 챙겨본다고 챙겨봤는데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이제 뭐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낭만적인 모습이다. 그래, 저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저도 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하던 의사라는 모습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데서 간혹 대사 같은 거에서 좀 머리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굿닥터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이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자폐증이 뭐냐면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교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는 아이 컨택이라고 해서 사람을 만나면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못 하고 딴 데 보고 있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폐증이라는 게 세상하고 나랑 분리가 돼서 내 생활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러면 지능이 낮은데 이 자폐증 환자들 중에 지능이 굉장히 높고 아주 특화된 분야에 능력치가 있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능성 자폐증 뭐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그런 경우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기억력도 좋고 막 거의 뭐 천재적인 의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폐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자랑 교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주 팩트만 전달하는 로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분 지금 이 수술 안 하시면 죽을 확률이 89%예요.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저 새끼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괜히 수술하고 이러면서 시간 버릴 필요 없어요. 딴 환자 보러 가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그 보호자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쟤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애가 그 자기를 챙겨주는 교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에 좋은 의사? 이러더니 어떤 게 좋은 의사인지 고민하는 모든 의사라는 그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대사가 되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고민을 제 주변 사람들은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수술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행히도 제 주변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병원 진료실에서 경험한 의사들의 모습은 제가 봐도 조금 좀 아닌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작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있죠.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저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무슨 뭐 마블의 그 히어로들 같다고 그런 말을 해요. 뭐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무슨 뭐 마블 히어로들이야 다들. 능력치가 장난이 아니야. 막 환자랑 교감도 잘하고 되게 착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의사들 제 주변 동료들끼리는 그래요. 야 이거 저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의학 드라마판 어벤져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만큼 드라마에서는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이런 말을 해요.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뿐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되게 아주 명확한 답을 원하시죠. 선생님 나 이거 하면 좋아져요? 라고 얘기를 듣고 싶죠. 선생님 나 이거 하면 이뻐져요? 선생님 나 이거 하면 얼굴 작아져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죠. 질문이 그래요. 근데 의사가 저도 뭐 의사생활 한다고 해본 사람인데 이거 하면 좋아져요. 이거 이러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 흔치 않아요. 그리고 요러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환자분 마음에 쏙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 같아요. 요 정도 얘기를 하게 되지. 그거 원한다고? 내가 해줄게.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하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또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낭만 닥터였죠. 어느 쪽입니까?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 근데 한석규가 이런 말을 했죠. 필요한 의사. 이 말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학생 시절에 이제 뭐 공부하다가 막 공부하기 싫고 힘들고 그럴 때 이게 많이 아는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 아니면 환자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좋은 의사, 환자한테 따뜻하고 뭐, 이렇게 교감을 잘하는 그런 좋은 의사. 그다음에 최고의 의사라는 거는 많이 알고, 뭐 수술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경험이 많고, 이런 거.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우, 뭐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 이런 거 모르겠고, 일단 이거 공부 안 하면 의사도 못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버텼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상 의사가 되고 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필요한 의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사라는 직업이 직업일 수도 있고 돈벌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끔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죠. 선생님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오래오래 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외국에 있어요. 뭐 오래 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답을 드렸죠. 어, 그냥 내가 하는 의료 행위가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저는 의사 생활을 내려놓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준 것 같아요. 이 멘트가. 필요한 의사. 저한테는 그게 답이에요.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는 굳이 의사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환자한테 해를 끼치는 의사가 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 이거 모르겠고요. 저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 굿닥터에서 이 자폐증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병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도 참 동감이 갔어요. 병원이란 공간은 의사들은요, 굉장히, 그 건조한 공간이에요. 왜냐면 그냥 뻔해요. 이 환자 진단명 뭐야? 지금 어때? 그럼 뭐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정해져 있어요. 물론 약간 모호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수술해야 돼.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 라는 게 판단이에요. 그런데 저 애기 유치원 픽업 가야 되는데요. 저 내일 출근해야 돼서 오늘 못 하는데요. 이런 얘기 안 들려요. 의사들은 그래요. 뇌구조가. 아니 지금 이거 하루 이틀 묵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그러면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삽으로 막아야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일 커지면 정말 일 크게 벌어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라도 어쨌든 그때 빨리 해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내비뒀다가 그거 결과 보고 경과 보고 결정해도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드라이한 그 공간에서 그 드라이한 내용을 부드럽게 풀어가기 위해서 또는 은연중에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한번 꺾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환자들의 오해가 생기고 의사들의 또 오바가 생기고 이러면서 막 이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지쳐요.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막 거품 물고 열내서 얘기하는데 환자가 막 이러고 듣고 있다가 막 요상한 표정이 됐더니 근데 왜 저한테 화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또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길래 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길래 그건 이번 생에 포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생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람끼리 만나서 나누는 대화다 보니 서로 상처를 받고 이런 것도 같고 그 마음 다치는 거, 그 아프게 되는 거, 사람 때문에 아프게 된 거는 이건 의사도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성형수술한다고 절대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오지 않고, 그죠?
헤어진 여자친구 돌아오지 않고 이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뭐 성형수술한다고 학점이 갑자기 A+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안 되던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의사도 못 고쳐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문채원 씨가 이런 대사를 하죠. 그래, 하지만 유이랑 처방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도 의사를 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환자한테 화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의사가 환자한테 화낼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한테 화내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으면 의사가 환자한테 적대시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이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의사가 환자한테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행동은 우리가 정당한 의료 행위로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상해가 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원망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동의에는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이 선택한 수술은 의사가 그렇게 꼬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책임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중하시고 조금 더 공부하시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린 거고요.